각시 부인전. 정혼. 조선 인조 임금 때 이득춘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이득춘은 문장과 지혜가 매우 뛰어났으며 사람됨이 한결같았다. 소년 시절에 거뜬히 과거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점점 높아져 마침내 좌의정에 이르렀다. 나란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의 일은 명백히 처리하였다. 이러하니 백성들이 이득춘을 칭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드높았다. 이득춘에게는 시백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소년 시백은 힘써 배우고 익혔다. 사서삼경을 훤히 깨우쳤으며 수많은 책을 읽어 도무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보는 사람마다 시백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크게 칭찬하였다. 하루는 이득춘이 사랑에 홀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갈건의 배우 차림으로 찾아왔다. 이득춘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의복은 초라하였지만 용모와 거동이 비범해 보였다. 어쩐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신선세계 사람 같았다. 이득춘은 공손히 예절을 갖추고 성명을 물었다.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라고 합니다. 상공의 높으신 덕을 듣고 한번 뵙기를 원하여 왔나이다. 말하는 것을 들으니 박처사는 신선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손님께서는 신선세계 사람이요, 나는 이 티끌 세상 사람입니다. 신선의 세계와 인간 세상이 엄연히 다른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시니 황공하오이다. 이득춘은 귀한 술과 좋은 안주로 박처사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박처사가 흡족한 얼굴로 말하였다. 상공께서는 바둑과 퉁소에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나 또한 바둑과 퉁소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상공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부끄럽습니다. 나는 속세의 사람인데 어찌 도인께 미칠 수 있겠습니까? 박처사가 은근히 웃으며 또 한 번 권하였다.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재주를 보여주소서. 이득춘은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과 퉁소와 바둑을 겨루었으나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박처사는 신성과도 같은 사람이니 그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 보아야겠다. 이득춘과 박처사는 먼저 바둑을 두세 차례 두었다. 이득춘은 온 정신을 쏟아 한 수 한 수를 어렵게 두었으나 박처사는 별 생각 없이 건성건성 두었다. 그런데도 박처사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득춘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술을 몇 잔 즐겁게 나눈 뒤에 퉁소불기를 하였다. 이득춘이 먼저 퉁소를 부니 그 소리에 취한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박처사는 손뼉을 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처사가 퉁소를 잡고 꽃나무를 향하여 부니 돌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꽃나무를 휘감았다. 어느 결엔가 꽃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렸다. 이득춘은 신기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과 칭송을 거듭하였다. 두 사람은 이렇게 바둑과 퉁소로 여러 날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처사가 이득춘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이댁 자제가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볼 수 있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이득춘이 아들 시백을 불러 박처사에게 인사를 시켰다. 박처사는 시백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감탄하였다. 진실로 귀히 될 사람이로다. 머리는 봉황이요 얼굴은 용이 아닌가. 훗날 반드시 재상에 오르리라. 이어서 이득춘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댁에 온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는 16이고 재주와 덕이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이 정한 사위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제분을 배우니 내 딸의 배필로 저만한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외람되오나 내 딸과 혼인하기를 청하나이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이득추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은 행동거지가 비범하고 신기한 재주가 많다. 이 사람의 딸이라면 그 역시 재주가 많을 것이다. 내 자식을 이 사람의 사위로 삼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득추는 주저하지 않고 허락하여 말하였다. 나는 티끌 세상의 사람입니다. 처사께서 신선 세상의 높은 덕으로 이렇게 청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관대하시니 그 덕을 어찌 칭송하지 않으리까. 박처사는 즉시 손금을 짚어보았다. 아무달 아무날이 예식 치르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부디 절차를 요란하게 하지 말고 단출이하여 금강산으로 찾아오소서. 박처사가 작별하고 떠난 뒤에 이득추는 집안 식구와 일가 친척을 모두 모아놓고 정혼한 일을 의논하였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였다. 혼인은 일륜지 대사이니 경솔히 할 바가 아닙니다. 한양에는 귀한 집안도 많고 어진 처자도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산속 사람에게 구태여 정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경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떨떠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인말은 없던 것으로 하소서 하며 정색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일을 아버지가 정하였는데 무조건 따라야지 무슨 의논이 더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이득춘이 엄하게 악휘를 지었다. 혼인은 하늘의 뜻에 따를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다. 신선이나 다름없는 박처사가 내게 일부러 찾아와 딸을 주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정하여 준 혼인을 어찌 하찮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이미 허락한 일이니 더는 거론하지 말라. 금강산 혼례. 예식을 약속한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 금강산이 멀고 박처사의 집도 모르니 미리미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득추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단촐하게 챙기도록 하여 일찌감치 혼행을 떠났다. 여러 날 만에 금강산에 다다랐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였다. 첩첩산중에 희미한 길을 찾아 무작정 들어가니 어느새 길은 끊어지고 해는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할 수 없이 도로 주막으로 나와 자고 이튿날 다시 다른 길을 찾아 깊이 들어갔다. 수없이 많은 봉우리와 첩첩이 겹쳐진 골짜기를 지나니 층암 절벽 위에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고 험한 길 밑에 계곡물이 맑고도 잔잔하였다. 반나절이 훌쩍 지나도록 사람 하나를 볼 수 없어 답답하던 참에 숲을 속에서 나무꾼 몇 명이 불쑥 나왔다. 이득춘이 반가이 여기고 물었다. 박처사라는 사람이 사는 곳을 아느냐? 이 깊은 곳에서 왜 박처사를 찾으십니까? 이득춘은 박처사를 안다는 말로 알아듣고 기뻐하며 물었다. 박처사 댁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가면 되느냐? 나무꾼 하나가 웃으며 말하였다. 저희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노인들한테서 박처사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박처사가 금강산 골짜기 어딘가에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박처사가 어디 사는지 저희인들 어찌 알겠습니까?
이득춘은 안타까움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나 이득춘은 마음을 다잡아 생각하였다. 박처사가 헛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니 이 산속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산은 높고도 깊은데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해가 서산해졌다. 새들은 둥지를 찾아 들고 두견새는 구슬프게 울어대니 이득춘 일행은 쓸쓸함과 처량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도로 주막으로 나와 자고 이튿날 다시 찾아 들어갔지만 역시 사람 구경조차 힘들었다. 어찌 속세의 사람이 신선세계 사람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산속에서 네댓새를 헤매었다. 시백이 참지 못하고 감히 여쭈었다. 애초에 아버님께서 헛된 사람의 말을 믿어 이렇게 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라도 한양으로 돌아가심이 옳다고 생각되옵니다. 이득춘은 아들의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처사가 사람을 속일 리는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따지고 보면 내일이 애초에 약속한 혼인날이 아니냐.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자꾸나. 이득춘 일행은 이튿날 다시 행장을 꾸려 산속 깊은 길로 들어갔는데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어떤 사람이 갈건에 배옷차림으로 수풀을 헤치고 있었다. 반가워 살펴보니 과연 박처사였다. 이득춘은 급히 예를 갖추고 여러 날 찾아다녔음을 밝혔다. 박처사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필 저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 산속에서 여러 날 고생하셨다니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처사가 앞장서니 그렇게도 험난하던 길이 평탄하고도 큰 길이나 다름없었다. 층암절벽은 좌우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울창하고 기이한 꽃과 풀은 향기를 질펀히 풍기고 봉황과 공작은 쌍쌍이 춤추며 노래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몸과 마음을 흔쾌하게 해주니 일행은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 이윽고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연못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며 흰둥이는 속세에서 온 손님을 보고 놀란 듯 컹컹 지저대었다. 또한 가지가 축축 늘어진 두 그루 소나무 사이에는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돌마루가 있었다. 집에 닿기 무섭게 박처사는 재촉하였다. 산속이라 혼례에 마땅한 예의와 도리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어서 혼례를 치러야겠습니다. 곧장 혼례식이 치러졌다. 박처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이득춘과 시백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다. 신랑과 신부가 교배석을 사이에 두고 맞절한 뒤 술잔을 나누어 마셨다. 그것으로 예식이 끝나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라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신랑은 안방에 남고 신부는 작은 방으로 옮겨갔다. 박처사의 집에 다른 방은 없었기 때문에 이득춘과 종들은 할 수 없이 소나무 사이의 돌마루 위에 앉았다. 박처사가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손에는 두어 가지 나물만 놓인 작은 소반을 가지고 나왔다. 산속에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 대접이 이토록 변변치 않습니다. 이득춘은 좋게 여기어 개의치 않았으나 종들은 실망한 낯빛이었다. 박처사는 이득춘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고 종들에게도 한 잔씩 따라주었다. 이득춘과 종들은 그 술 한 잔에 깊이 취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이득춘이 깨어보니 이미 밤이 다하고 동력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종들도 깨어나 하룻밤의 조화스러운 일을 괴상히 여겼다.
이득춘과 종들은 눈곱도 떼지 못하였는데 박처사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다. 크고 작은 소반에 나물 서너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어제 송아주 한 잔에 그다지 심하게 취하셨으니 오늘은 가시는 길에 불편하실까 염려되어 술을 권하지 못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박처사는 작별을 청하였다. 이렇듯 먼 길에 후일을 약속한다는 것은 무리이니 오늘 상공께서 제 딸을 아주 데리고 가옵소서. 박처사와 이득춘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훗날 다시 볼 것을 약속하였다. 외로운 생활. 이득춘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난 첫날, 날이 저물어 일행은 주막에 들었다. 이득춘과 신랑 신부는 한 방으로 들어갔다. 신부가 뒤집어 쓰고 있던 비단 호쩌고리를 벗어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었다. 이득춘과 시백은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었다. 얼굴은 이끼로 덮인 돌덩이처럼 빡빡 얼었으며 낯빛은 검고 붉었다. 머리털은 짧고 몹시 구불구불하였으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만큼이나 좁았다. 눈썹은 두치에 가까운데 눈은 실 드나드는 바늘기만 했다. 코는 험한 바위 같았고 나발 같은 입은 두 주먹을 넣고도 남을 만큼 큰데 그 코와 입이 한데 닿아 있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생김새였다. 이득춘과 신랑 시백은 한 번 보고는 다시 볼 엄두를 못 내었다. 강과 쓸개가 떨어질 만큼 놀라 정신이 아득하고 두 눈이 침침하였던 것이다. 이득춘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하였다. 이토록 끔찍하게 생긴 용모라면 당연히 나은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지언정 어찌 남의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박처사가 나를 보고 혼인을 하자 하였으니 며느리에게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박대한다면 버려진 사람이 될 것이니 어쩌겠는가. 내가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야 복이 따르리라. 이득춘은 도무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아들 시백에게 말하였다. 신부를 보니 내 집안에 복이 많고 너에게 큰 경사가 있을 것 같구나.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시백은 아버님 말씀이라 감히 대꾸하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어이없고 황당하였다.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오니 일가 친척은 물론 한양의 대신댁 부인들이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신부가 비단 호쩌고리를 벗으니 본 사람 모두가 기가 막혔다.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이 침 뱉는 사람까지 있었다. 구경꾼들은 비웃음을 머금고 끼리끼리 수군거리다가 일시에 물결같이 물러가 버렸다. 하지만 이득춘은 얼굴에 온통 기쁜 빛을 띠고 손님들에게 신부의 덕과 행실을 자랑하느라고 바빴다. 이득춘의 부인 강씨가 참지 못하고 불평하였다. 대감께서는 한양의 수많은 교수 다 버리고 허망한 산중 사람의 말을 들어 자식의 일생을 그르친 것입니다. 남보기 부끄러운 일이고 집안을 망칠 일입니다. 당장 돌려보내고 다른 가문에서 어진 며느리를 얻으세요. 이득춘이 크게 노하여 강씨 부인을 꾸짖었다. 아녀자가 아무리 미인이더라도 행실이 되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오. 양귀비는 천하 제일의 미인이었으나 행실이 못되어 나라를 망하게 하였소이다. 우리 며느라기는 비록 얼굴이 흉하게 생겼으나 행실이 훌륭하니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틀림없소. 또 우리 부부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자식과 집안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소? 저 며느리를 얻음으로써 이제 우리 집안이 빛날 때를 만난 것이오. 부디 며느리를 박대하지 말고 사랑하여 주시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며느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 갈수록 미워하게 되었다. 시백 또한 신부를 끔찍하게 여겨 신부의 방에 전혀 발길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신혼 재미는커녕 독수공방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렇게 되니 종들마저 박 씨를 업신여겼다. 박 씨를 깔보고 아무렇게나 대했으며 일부러 심술을 부려 골탕을 먹이기도 했다. 박 씨는 외롭디 외로운 여인이 되었다. 슬픔을 머금은 얼굴로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박 씨를 더욱 미워하였고 박 씨를 욕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다만 대감을 무서워하여 면박을 못할 뿐이었다. 이득춘이 이를 알고서 종들을 몹시 야단쳤다. 또한 시백을 불러 타일렀다. 무릇 사람이 덕행을 모르고 외모만 따진다면 복을 얻지 못한다. 너는 신부가 얼굴이 곱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박대를 일삼고 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너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옛날 제갈공명의 저 황씨는 인물이 비록 볼 수 없이 생겼으나 덕행이 어질고 재주가 뛰어나서 공명이 항시 즐겁게 대하며 어려운 일을 의논하였다. 그래서 황씨는 훗날까지 어진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아내는 신선의 딸이며 덕행까지 갖추었으니 어찌 공명의 처 황씨만 못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어찌 죄 없는 아내를 박대하느냐. 어버이인 내가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자식인 네가 어찌 네 아내를 미워하느냐. 네가 만일 앞으로도 계속 아내를 박대한다면 부모인 나를 박대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시백은 뜰에 꿇어앉아 죄를 빌었다. 소자가 어리석고 아둔하여 부모의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다시는 불효하지 않겠사오니 용서하소서. 시백은 그날 밤부터 신부의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같이 자고 싶은 생각이 삽시간에 달아나 방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가 부모가 잠들었을 때쯤 빠져나왔다. 다른 방에서 자고는 박 씨의 방에서 잔 척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득춘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아들이 며느리와 한 방에서 잔 줄로만 알고 흐뭇해하였다. 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은 한층 더해졌다. 종더러 박 씨에게 밥을 적게 주라고 이를 정도였다.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박대하니 박 씨가 아무리 덕이 있다 한들 어찌 참아낼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박 씨는 아버님께 여쭈었다. 제 얼굴이 차마 볼 수 없이 생겼고 덕행이 없어 신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뒤뜰에 좁은 방 한 칸을 마련하여 주소서. 그곳에 제 한 몸을 감추고 살겠습니다. 집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홀로 조용히 살아가겠나이다. 이득춘이 가엾게 여겨 위로하였다. 자식이 못나고 어리석어 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엄히 타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타이를 것이니 안심하고 이후의 일을 지켜보도록 하여라. 박 씨는 이득춘의 말에 감격하면서도 재차 여쭈었다. 아버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의 흉한 얼굴과 모자란 덕행 탓이오니 감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좁은 방 한 칸을 지어 주옵소서. 내 차차 생각하여 보겠노라. 이득춘은 마지못하여 대답하고 시백을 불러
호되게 꾸중하였다. 내가 그토록 일렀건만 아비 말을 듣지 않고 한결같이 아내를 박대하였더구나. 아름다움만을 탐하여 아내의 덕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어진 아내를 박대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도리어 화를 구하는 것이다. 만일 네 아내가 독수공방을 견디다 못하여 슬픔을 품고 죽으면 그 원한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넌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기에 겉모습만을 따져 진실로 덕 있는 아내를 박대하느냐. 시백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잘못을 빌었다. 아버님께 겨우 용서받고 물러나오면서 다짐하였다. 내 앞으로 다시는 아내를 멀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시백은 박 씨의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끔찍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눈이 감겨버렸다. 이러하니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박 씨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길이 없었다. 이득추는 아들이 그러함을 눈치챘지만 또다시 야단쳐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홀로 탄식할 뿐이었다. 이제 내 집은 망하겠구나. 이득추는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뒷뜰에 좁은 방 서너 칸을 지어주었다. 이리하여 박 씨는 몸종 개화와 더불어 외로운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조복을 짓다. 임금이 이득춘을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이득춘은 다음 날 일찍 임금을 뵈러 대궐로 들어가야 하였는데 뜻밖의 일이라 미처 조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강씨 부인이 말하였다. 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많이 얻어 바삐 옷을 짓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양에서 소문난 바느질쟁이들을 구한다는 말을 박 씨도 듣게 되었다. 박 씨는 자기가 조복을 짓겠다며 몸종 개화에게 옷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개화가 박 씨의 말을 전하자 강씨 부인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외면하였다. 그러나 이득추는 기꺼이 조복 지을 옷감과 바느질쟁이들을 박 씨에게 보냈다. 며느리에게는 분명 특별한 재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가 등잔불을 밝히고 옷을 짓는데 소문난 바느질쟁이들보다 재주가 훨씬 뛰어난지라 하룻밤 사이에 조복을 다 지었다. 앞에는 봉황을 새기고 뒤에는 푸른 학을 수놓았는데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다. 박 씨가 조복을 바치자 이득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는 신선의 솜씨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로다. 다른 이들이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평생 처음 보는 솜씨라며 입을 모았다. 그 누가 흉한 박 씨를 보고 저런 놀라운 재주를 지녔으리라 생각하겠는가. 이득추는 며느리가 바느질한 조복을 입고 임금을 배웠다. 임금이 이득춘의 조복을 그윽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누가 경의 조복을 지었는가? 신의 며느리가 지었나이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며느리를 고생시키며 독수공방을 하게 하는가? 임금의 말을 들으니 이득추는 부끄럽고 무서워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전하께옵소 어찌 그런 일을 아시나이까? 경의 조복을 보니 앞에 수놓은 봉황은 짝을 잃고 애달파하고 있다. 또한 뒤에 수놓은 푸른 학은 상과 들에 흰눈이 가득하여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몹시 굶주린 기색이다. 이 무슨 까닭인가? 어찌 임금을 속이랴. 이득추는 바른 대로 아뢰었다. 신의 며느리는 얼굴이 매우 흉합니다. 그래서 못나고 어리석은 제 자식놈이 멀리하니 며느리가 독수공방을 면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부부간에 서로 즐거움이 없다니 독수공방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이유인가? 소신은 사랑채에 있어 부녀자들의 일은 잘 모르나이다. 조복 지은 솜씨를 보아하니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 경의 며느리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겠다. 부디 박대하지 말고 후하게 대하라. 내가 박 씨를 위하여 매일 쌀 서마를 내려줄 터이니 한 끼니에 한 말씩 먹이라. 그대의 집안 식구들에게 단단히 일러 앞으로는 박 씨를 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득추는 집으로 돌아와 강씨 부인에게 임금의 말을 낱낱이 전하여 주고 또 시백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내 이전부터 네 아내를 박대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는 내 말을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오늘 아비로 하여금 임금께 큰 꾸중을 듣게 하였구나. 너는 어찌하여 이토록 불효를 한단 말이냐? 시백은 잘못을 빌며 이후로 다시는 박 씨를 박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때부터 시백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박 씨의 방에 곧잘 갔다. 하지만 여전히 박 씨의 얼굴만 보면 절로 움츠러드는 탓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가 나오기 일쑤였다. 한편 이득추는 그날로부터 임금이 내려준 쌀 서말로 한 끼니에 한 말씩 밥을 지어 박 씨의 방에 들여보냈다. 박 씨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그것을 다 먹고도 오히려 부족한 듯 입맛을 다시었다. 이렇게 임금이 관심을 갖고 이득춘이 더욱 극진히 보살피니 집안 사람 누구도 감히 박 씨를 박대하지 못하였다. 신기한 재주. 하루는 박 씨가 아버님께 여쭈었다. 저에게 집안을 넉넉하게 할 방도가 있사옵니다. 가난하고 부유함은 하늘이 정하여 주는 것이다. 어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종로에 좋은 말이 여러 필 나와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들 중에 비루먹은 망아지 한 마리가 있을 것이오니 종에게 300냥을 주고 사오라 하옵소서. 이득추는 며느리의 재주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따르기로 하였다. 대감의 명을 받은 종들은 이상하게 여기어 수군거렸다. 대감께서 말이 나와 있는 줄은 어찌아시며 또 그 중에 비루먹은 망아지가 있는 줄은 또 어찌아신단 말인가. 다음 날 종들이 300냥을 가지고 가보니 과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비루먹은 망아지 한 마리도 끼어 있었다. 종들이 말주인을 찾아 물었다. 이 망아지 값이 얼마나 하오? 좋은 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망아지 값을 물으시오. 우리 대감께 없어 이 망아지를 사오라 하셨소. 여기 300냥을 받으시오. 말주인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망아지는 겨우 단냥밖에 안 돼오. 300냥이라니 당치도 않소. 터무니없는 값을 받을 수는 없소. 우리 대감의 명이니 여러 말 말고 300냥을 받으시오. 말주인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며 말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랑이를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참으로 구경거리로세. 말 중에서도 가장 못난 말을 두고 300냥이 웬 말인가. 그 큰 돈에도 굳이 못 팔겠다는 주인이나 한사코 사겠다는 사람이나 우습기는 마찬가지로구나. 종들은 말주인을 어르고 달래어 결국 100냥의 망아지를 샀다. 나머지 200냥은 몰래 저희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입을 맞추었다. 이득춘이 며느리에게 망아지 사왔다는 말을 전하였다. 박 씨가 이득춘에게 와서 여쭈었다. 그 말은 300냥을 주고 사야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값으로 100냥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말주인을 찾아가 나머지 200냥을 마저 주고 오라고 하소서. 이득추는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즉시 사랑에 나가 종들을 꾸짖었다. 종들이 겁에 질려 바른 말을 하였는데 과연 며느리의 말이 딱 맞았다. 이득추는 방에 앉아서 밖의 일을 훤히 내다보는 며느리의 신기한 재주에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종들은 200냥을 들고 급히 말주인을 찾아가 화를 내었다. 당신이 말값을 안 받는 바람에 공연히 우리가 꾸중을 듣지 않았소. 종들은 말주인에게 200냥을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득추는 며느리에게 들은 대로 종들에게 명하였다. 한 끼니에 쌀 서대, 보리 서대, 참깨 서대씩을 넣고 죽을 쑤어 망아지를 먹이되 앞으로 3년 동안 한결같이 하여라. 박 씨는 뒤뜰 협실 주위에 온갖 나무를 심게 하였다. 그런데 나무 뿌리를 돋우는 흙의 색깔이 방향마다 달랐다. 동쪽은 푸른 흙, 남쪽은 붉은 흙, 서쪽은 흰 흙, 북쪽은 검은 흙, 중앙은 누런 흙이었다. 그렇게 심어놓고 때때로 물을 주어 기르니 얼마 가지 않아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 하루는 이득춘이 개화에게 물었다. 요즘 너희 아씨는 무슨 일을 하느냐? 뒤뜰에 갖가지 나무를 심고 저에게 물을 주게 하나이다. 이득춘이 궁금하게 여기고 개화를 따라 뒤뜰로 나가보았다. 과연 온갖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주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들이 사방에 자리 잡고 선 모습이 마치 용과 범이 서로의 머리와 꼬리를 얽고 움직이는 듯하였다. 또한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뱀과 새와 갖가지 색깔의 짐승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바람과 구름의 조화가 변화무쌍하니 보면 볼수록 놀라웠다. 또 이득춘이 협실을 보니 문 위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피화당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득춘이 며느리에게 물었다. 저 나무들은 다 무엇이며 또 무슨 뜻으로 피화당이라고 하였느냐? 길흉화복은 사람에게 있어 늘 되풀이되는 일이옵니다. 이후에 불행한 때를 만나게 될지라도 저 나무들을 통하여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에 화를 피한다는 뜻으로 피화당이라고 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앞으로 무슨 재앙이라도 닥친단 말이냐? 죄송하오나 더는 묻지 마소서. 때가 되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이득춘이 며느리를 신기하게 여기어 탄식하듯 말하였다. 너는 신선에 버금가는 재주를 지녔으니 진실로 영웅호걸이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무슨 일을 못하였겠는가? 진실로 나 같은 사람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아깝도다. 내 아들이 아둔하고 어리석어 너를 박대하는구나.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너를 보살펴 주리오. 박 씨는 몸둘 바를 몰랐다. 제가 타고난 팔자가 사나운 데다가 부족한 바가 많아 그러하온데 어찌 남편을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이 어서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크게 떨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남편이 이름난 가문의 아리따운 숙녀에게 새장가를 들어 아들, 딸을 낳는다면 저같이 쓸모없는 것은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이득춘은 며느리가 더욱 가엾게 여겨져 눈시울을 적시었다. 비루 먹은 망아지는 3년이 되자 훌륭한 말이 되었다. 몸통은 용 같고 머리는 범 같고 달리는 모습은 구름이 나는 듯하였다. 박 씨가 이득춘에게 여쭈었다. 아무 달 아무 날이 되면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이옵니다. 말을 서대문 밖에 메어두면 사신이 보고 당장에 사자고 할 것입니다. 말값을 물으면 3만냥이라 하옵소서. 값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범과 용 같은 말입니다. 조선은 불과 수천 리밖에 되지 않고 중국은 수만 리오이니 이 말은 중국에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신은 값이 많든 적든 이 말을 사려고 할 것이오니 3만냥은 오히려 적게 받는 것이옵니다. 과연 박씨가 말한 때가 되자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이 다 서대문에 나가 사신을 맞이하였다. 서대문에 당도한 중국 사신은 말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말 주인을 찾았다. 이득춘의 종이 나아가 무릎을 꿇자 사신이 말하였다. 이 말은 팔 것이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아직 팔지 못하였습니다. 값이 얼마인가? 3만냥입니다. 3만냥이라면 이 말값으로는 오히려 싸구나. 중국 사신은 한양성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3만냥을 내어주었다. 이득춘은 며느리 박씨를 칭찬하며 그 신기한 재주에 거듭 탐복하였다. 시백의 장원급제. 이때는 나라가 태평하였다. 나라에서는 과거를 통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려고 하였다. 시백 또한 과거를 보기로 하였는데 시험 전날 박씨가 꿈을 꾸었다. 연못 가운데서 청룡이 연적을 물고 솟아오르더니 박씨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박씨는 꿈에서 깨어 이상하게 여기고 연못에 가보았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옥으로 만든 연적이 연못가에 놓여 있었다. 박씨는 연적을 방에 가져다 놓고 몸종 개화에게 서방님을 잠깐 모셔오라 하였다. 못생긴 계집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장부가 과거 보러 가는 길을 늦어지게 한단 말인가? 개화가 시백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니 박씨는 다시 한번 개화를 시백에게 보냈다. 개화가 말하였다. 방에 들어와 보시면 자연히 아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들렀다 가소서. 시백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한낱 계집이 당돌하게도 장부의 과거길을 늦추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로다. 시백은 남자 종들에게 명령하여 개화를 잡아매 놓고 매를 때리게 하였다. 네 주인 아씨를 대신하여 네가 맞는 것이니 억울하여도 참아라. 개화는 울며 불며 매를 30대나 맞았다. 개화가 돌아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매 맞은 사연을 고하자 박씨는 크게 탄식하였다. 참으로 어이없구나. 나 때문에 죄 없는 네가 화를 당하였구나. 박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바삐 글을 써서 연적과 함께 개화에게 내어주었다. 시백은 개화가 전하여 준 연적과 글을 받아들었다. 글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이 연적에 담긴 물로 먹을 갈아 쓰시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옵니다.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크게 떨쳐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가문을 빛내소서. 저같이 못생긴 것은 생각도 마시고 이름난 가문의 아리따운 숙녀에게 새 장가를 들어 평생 평안하소서. 시백은 박씨에게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부인이 몇 번이나 들렀다 가라는 것을 듣지 않고 죄 없는 괴하를 벌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부인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귀한 연적을 보내주어 나의 과거를 돕는구나. 고마운 일이로다. 과거장에 들어간 시백은 박씨가 전하여 준 연적의 물을 벼루에 따르고 먹을 갈았다. 시백은 시제를 한번 보고 나서 곧바로 붓을 잡았다. 단숨에 힘차고 시원하게 죽 써내려가
누구보다도 먼저 글을 마무리하였다. 한참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장원급제는 20에 하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는 듯하였다. 시백이 임금께 인사를 올리자 임금은 시백의 문장을 칭찬하며 술을 내려주었다. 시백은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푸른 비단옷에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높이 앉아 있었다. 청색과 홍색이 어우러진 깃발을 앞세웠으며 악대들이 앞뒤 좌우에서 풍악을 울려 온 한양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장원급제자 이시백의 자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아서 구경하는 이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양 사람 모두가 잔치를 만난 듯한데 박씨는 피화당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몸종 개화가 그러한 박씨를 보고 슬퍼하며 위로하자 박씨는 말하였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다 하늘에서 정하여 주는 것이다. 위대한 임금도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고 훌륭한 신하가 옥에 갇히는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공자 같은 성인도 큰 불행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정도의 박대를 당한다고 해서 어찌 불행하다 할 수 있겠느냐. 개화는 박씨의 넓은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루는 박씨가 아버님께 여쭈었다. 제가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친정 소식을 못 들었으니 잠깐 다녀오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네 말이 당연하나 금강산은 길이 멀다. 여자 몸으로 그 험하고 먼 길을 어찌 간단 말이냐. 짐은 꾸릴 것도 없습니다. 이틀의 말미만 주시면 금세 다녀오겠습니다. 이득추는 이상하게 여겼으나 며느리의 신기한 재주를 아는 까닭에 허락하였다. 날이 밝자 박씨는 집을 나섰는데 두어 걸음 걸어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과연 박씨는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와 금강산에 다녀왔다고 문안을 여쭈었다. 저희 집안은 별일 없고 부친께서 며칠 뒤에 다니러 온다 하셨습니다. 박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자 이득추는 술과 안주를 많이 장만하고 사랑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이득추는 옷차림을 말끔히 하고 박처사를 기다렸다. 하늘에서 난데없는 퉁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며 오색 영롱한 구름이 일어났다. 두루미를 탄 박처사가 공중에서 내려앉자 이득춘이 반기어 맞았다. 서로 보고 싶어 하던 사연을 나누다가 이득춘이 말하였다. 제가 못난 자식을 두어 덕 있는 며느리를 슬픔 속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사돈을 대하니 면목이 없습니다. 제 자식이야말로 볼 수 없이 못났건만 사돈이 보살펴 주시어 이때껏 살 수 있었으니 그 은혜가 훨씬 큽니다. 제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이득춘과 박처사는 술과 안주를 서로 권하며 바둑과 퉁소를 즐겼다. 하루는 박처사가 딸 박씨를 불러 말하였다. 너의 좋지 않은 운수가 이제 다하였으니 허물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생김이 변하더라도 덕과 행실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박씨는 기쁜 나머지 눈물을 떨구며 말하였다. 아버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처사는 닷새를 머문 후에 이득춘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만남에 정해진 바가 있으니 아마도 다시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옵소서. 이윽고 공중에 구름이 영롱하였다. 박처사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니 퉁소 소리만 아득히 들리고 그 사라진 곳을
알 수 없었다. 허물을 벗다. 그날 밤 박 씨는 깨끗이 목욕하고 뜰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 씨는 하늘을 우러러 오래도록 빌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하늘이 무슨 조화를 부리려는 듯 밤새 피화당 주위가 신기한 기운으로 일렁거렸다. 박 씨는 동이틀 무렵 깨어나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박 씨를 쳐다보니 못생긴 박 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떤 여인이 옷 같은 얼굴이며 달 같은 자태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개화는 너무 놀란 나머지 까무러치고 말았다. 여인의 몸에서 풍겨나온 감미로운 향기가 개화를 깨웠다. 박 씨는 어디로 가고 이런 미인이 나타났단 말인가. 개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만 놀라움은 좀채로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허물을 발견하였다. 그 허물은 참으로 보기 흉하던 박 씨의 얼굴이었다. 선녀 같은 미인이 말하였다. 내 간밤에 허물을 벗었으니 대감께 여쭈어 옥함을 짜주시라고 하여라. 개화는 서둘러 나가 대감을 베었으나 너무 좋은 탓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로 그토록 좋아하며 말을 못하느냐. 개화는 간신히 입을 열어 박 씨가 허물을 벗고 변한 일을 전하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다. 이득추는 급히 개화를 따라 피화당에 들어가 보았다. 과연 전에 없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또 처음 보는 여인이 한 송이 꽃처럼 앉아 있었다. 보름달처럼 예쁜 얼굴에 진주 같은 입술, 아리답고 우아한 몸매, 눈이 부실 지경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천하 제일의 미인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서신아 양귀비, 달나라 궁전에 산다는 선녀 항아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할 듯 싶었다. 박 씨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아버님께 여쭈었다. 제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옥함을 짜주시면 제가 벗은 허물을 담아 좋은 땅에 묻으려 하나이다. 이득추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아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종에게 사람을 불러 옥함을 짜서 피화당에 들여보내라 이르고는 안으로 들어가 강씨 부인과 시백에게 박씨가 허물 벗은 일을 전하였다. 강씨 부인을 비롯하여 집안 식구들이 다투어 피화당에 가보았다. 과연 선녀의 얼굴이며 꽃나무와도 같은 자태였다. 사람이라면 저렇게 예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라 선녀로구나. 하며 보는 사람마다 기절할 듯 놀라고 신기하였다. 시백 또한 피화당으로 갔다. 문틈으로 엿보니 과연 아내 박씨가 놀랄만한 미인으로 변해 있었다. 방 안은 밝고 활기찼으며 향기로운 내음이 물씬하였다. 박씨는 몸을 단정히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그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우면서도 씩씩하였다. 시백은 그동안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니 선뜻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주저주저하며 서성이다가 피화당을 나오고 말았다. 이득춘이 물었다. 너는 신부를 보았느냐? 시백은 그간 아버님을 속이며 아내를 무시한 일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앉아있다가 물러나왔다. 밤이 되면 박씨를 볼 용기가 날 것 같아 해가 지기를 몹시 기다렸다. 이러구러 날이 저물자 시백은 불이 나게 피화당으로 갔다. 문틈으로 엿보니 박씨는 촛불을 밝히고 단정하고 씩씩하게 앉아 있었다. 시백이 방문을 활짝 열고 성큼 들어가려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걸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슬그머니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얼어붙고 가슴이 답답하고
도무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겨우 한 발짝 다가섰다가 얼른 빼고 뒷걸음질 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였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는 재미가 나서 웃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더욱 몸을 씩씩하게 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백이 마침내 눈을 질끈 감고 박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입술에 쇳덩이라도 달린 듯 입이 무거워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박 씨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박 씨는 고개를 수그리고 단정히 앉아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았다.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하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부끄럽고 미안하였다. 얼마나 단단히 한이 맺혔으면 눈길 한번 주지 않겠는가. 시백과 박 씨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바위처럼 굳어있는 사이에 날이 밝아버렸다. 시백은 사랑으로 나가 부모님께 문안을 올렸다. 이득추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밤을 보낸 줄 알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날도 시백은 하루 종일 피화당 근처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였다. 해가 지기를 조바심하여 기다리며 수없이 다짐하였다. 오늘 밤에는 그동안 박대한 것을 빌고 용서받아야겠다. 이윽고 저녁녘이 되자 시백은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박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졸이어 갑갑한 증세는 어제보다 조금 덜하였으나 역시 어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눈앞에 있는 박 씨가 천리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박 씨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며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다. 이러기를 여러 날 하였다. 시백은 쇠로 된 몸뚱이가 아니요 돌로 된 마음이 아니었다. 큰 병에 걸린 듯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서 초췌한 몰골이 되었다. 시백은 부끄러워 자기가 그렇게 된 까닭을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박 씨가 혼자만 알고 모른 채 하니 부모와 집안 식구들은 시백의 병을 몹시 걱정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저녁 무렵에 개화로 하여금 시백을 불러오게 하였다. 시백은 박 씨가 부른다는 말을 듣자 죽을 것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피화당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급히 달려갔다. 박 씨가 말하였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려서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를 현명하게 거느려 집안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여 저를 흉물스럽다 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부모님께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하지 마옵소서. 박 씨의 말이 공손하니 겁먹은 시백의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다. 내가 미혹하여 부인에게 한없는 슬픔을 끼쳤소. 부인이 이렇듯 화를 풀어주시니 참으로 고맙소. 그날 밤 박 씨와 시백은 처음으로 다정하게 한 이불 속에서 보내었다. 그동안 묻어둔 항과 회포를 한꺼번에 푸르매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박 씨가 허물을 벗고 천하 제일 미인으로 변하였다는 소문이 한양에 자자하게 퍼졌다. 한양 대신댁 부인들은 이런 편지를 서로에게 띄웠다. 봄은 놀기 좋은 계절입니다.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꽃구경 갑시다. 아무 날에 어디로 모입시다. 노는 것도 노는 것이지만 이는 다 대신댁 부인들이 박 씨를 구경하고자 함이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박 씨는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가마를 재촉하였다. 꽃다리를 건너 정자에 다다르니 여러 대신댁 부인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부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앉았는데 한결같이 고운 얼굴에 선명한 옷매무새여서 선녀들이 모여 있는 듯 보기에도 찬란하였다.
그 중에서도 박 씨가 으뜸이었다. 보름달처럼 예쁜 얼굴에 진주 같은 입술, 아리답고 우아한 몸매, 게다가 단정하면서도 씩씩한 거동이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곧잘 들으나 박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박 씨는 사람이 아니고 선녀로구나. 다른 부인들은 박 씨의 미모에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술자리는 흥겹게 무르익어갔다. 박 씨도 여러 잔을 마셨는데 한 번은 일부러 술잔을 기울여 치마를 젖게 하였다. 박 씨는 즉시 치마를 벗어 몸종 개화에게 주고는 불에 태우라 하였다. 개화가 치마를 불에 넣자 치마는 다 타고 재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박 씨가 개화에게 재를 털고 치마를 가져오라 하였다. 박 씨가 그 치마를 입으니 치마빛이 아까보다 더 황홀하고 고왔다. 부인들이 놀라워하며 어찌된 까닭인지 물었다. 이 치마를 지은 비단은 물로는 빨지 못하고 불로 빨아야 하지요. 불지 터럭으로 짠 비단이기 때문입니다. 불지는 인간 세상에는 없고 신선 세상에만 있지요. 그러면 입으신 저고리는 어떤 비단으로 지었습니까? 우리 부친이 용궁에 들어가 얻어온 비단이지요.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주로는 만들 수가 없고 용궁에서만 만들 수 있지요. 부인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떠들썩하게 감탄하더니 박 씨에게 신통한 재주를 좀 더 보여달라고 졸랐다. 모든 부인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부탁하자 박 씨가 술잔을 들었다. 박 씨는 봉황이 새겨져 있는 금비녀로 술잔의 가운데를 쭉 그었다. 그러자 술이 절반으로 나누어졌다. 박 씨가 한쪽만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니 다른 쪽은 칼로 벤 듯이 그대로 있었다. 이 또한 모든 부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재상이 된 시백.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백은 관리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임금은 시백을 높이 평가하여 평안도 감사에 임명하였다. 시백이 사람을 불러 꽃가마를 만드는 것을 보고 박 씨가 의아해하였다. 대관절 꽃가마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부인과 함께 평안도에 가려는 것이요. 대장부는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떨쳐 부모님께 영광을 보여드리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나라에 충성할 날은 많고 부모에게 효도할 날은 적다 하였습니다. 제가 서방님과 함께 지방으로 가면 부모님은 누가 섬긴단 말입니까? 저는 이곳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겠으니 서방님은 부디 평안감사를 훌륭히 하여 나라에 충성을 다하소서. 시백은 크게 뉘우치고 홀로 평안도로 떠났다. 시백은 백성의 고통을 널리 헤아리며 탐관오리를 가려내는 등 훌륭히 다스렸다. 그러하니 1년도 못 되어 평안도에 시백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임금은 이를 기특히 여기고 시백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병조 판서라는 벼슬을 내렸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법이다. 이득추는 나이 80에 이르러 호련히 병을 얻었다. 점점 병이 심해졌지만 무수한 의원을 부르고 100가지 약을 써도 효력이 없었다. 이득춘이 마침내 세상을 버리니 온 집안 식구가 몹시 애통하였다. 슬픔을 견디지 못한 강씨 부인도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어버이를 모두 잃은 시백과 박씨 부부는 한없이 슬퍼하였다. 당시 중국의 명나라는 가달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몹시 위태로웠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서 명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조선 임금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울 방법이 있음을 알리려고 하였다. 임금은 시백을 사신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시백은 조선 제1의 장수인 임경업을 데리고 길을 떠나 8월에 명나라의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때 가달이 또 한바탕 덤벼와 매우 위급하였으나 명나라 왕은 마땅한 장수가 없어 군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신하 하나가 시백과 임경업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작은 나라 조선의 인물들이라고는 하나 이 시백과 임경업은 뛰어난 지력과 높은 무공을 지닌 듯 싶습니다. 이들에게 반란군을 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나라 왕이 기뻐하며 시백과 임경업에게 군사를 주었다. 두 사람은 가달과의 전투에서 싸울 때마다 이기니 가달은 며칠이 못되어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였다. 명나라 왕은 시백과 임경업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의 임금 또한 훌륭히 일을 치르고 돌아온 시백과 임경업을 여러 번 칭찬하였다. 임금은 그들의 공적을 높이 여기어 시백을 우의정에 임명하고 임경업을 도원수에 임명하여 의주를 지키라 하였다. 당시 조선의 북쪽에 있던 청나라는 틈만 나면 조선의 국경을 넘어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수 임경업이 의주에서 지키자 청나라 군사들은 더 이상 국경을 넘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청나라 왕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였다. 청나라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왕을 말렸다. 우리나라에는 임경업을 당할 장수가 없습니다. 임경업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 왕비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서서는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왕비가 의견을 내놓았다.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조선 한양에 저보다도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인이야말로 두려운 인물입니다. 그 신인만 없앤다면 임경업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신인을 없앨 수 있겠는가? 조선 남자들은 미녀를 유난히 밝힌다고 합니다. 양귀비만큼 예쁘고 글과 칼을 두루 잘 쓰며 용기 있는 여자 자객을 보내야 합니다. 여자 자객으로 하여금 미인계를 써서 그 신인을 홀린 뒤 죽여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청나라 왕은 왕비의 말이 옳다 여기었다. 그럴 만한 자객이 있는가? 궁중에 있는 기홍대라면 충분히 신인의 목을 베어올 것입니다. 왕이 즉시 기홍대를 불러오게 하였다. 네가 조선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면 큰 상을 내리고 너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노라. 왕비는 기홍대를 따로 불러 당부하였다. 네가 조선에 나가 우의정 20의 집을 찾아간다면 신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신인을 없애라. 오는 길에는 의주에 들러 임경업 또한 죽여라. 부디 성공하고 돌아와 너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라. 기홍대는 길 떠난 지 며칠 만에 한양에 이르렀다. 청나라에서 보낸 여자 자객. 어느 날 박씨는 홀로 피화당에 앉아 하늘의 기운을 살피더니 놀라는 낯빛이 되었다. 급히 우의정 시백을 찾아가 당부하였다. 며칠 안으로 어떤 미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필히 그 여자를 피화당으로 보내소서. 여자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단 말이오?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방님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함께 잠들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니 부디 제 말을 명심하소서. 박씨는 또한 개화를 불러 일렀다. 술을 많이 빚고 안주도 많이 장만하여라. 술을 빚을 때는 독한 술과 순한 술을 절반씩 빚어야 한다. 며칠 안으로 내가 어떤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술을 가져오라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지고 와서 그 여인에게는 독한 술을 주고 나에게는 순한 술을 주어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여 두었다가 그때가 오면 반드시 내가 이른 대로 하여라. 사흘 뒤 시백이 홀로 사랑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한 여인이 들어와 뜰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였다. 참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소녀는 시골 기생이어요. 서울 구경을 왔다가 돈은 떨어지고 배는 굶주리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감히 이 댁에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시골 산다 하였는데 정확히 어느 고을에 살며 성명은 어떻게 되는가? 소녀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어와요. 일찍 부모를 잃고 구걸하여 살다가 관청에 기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은 모로 없고 이름은 풍매라 하나이다. 시백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서 여인을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시백이 여러 말을 붙여보았는데 여인은 물 흐르는 것처럼 막힘없이 대답하였다. 시백은 박씨가 당부하던 말이 생각나서 아쉽지만 여인을 내보내려고 하였다. 어찌 안채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여기 사랑에서 대감님을 모시고자 하나이다. 오늘 밤은 내 몸이 좋지 않으니 너는 안채로 들어가 편히 쉬라. 여인이 머뭇거리자 시백은 큰 소리로 개화를 불러 일었다. 이 여인을 피화당에서 편히 쉬게 하라.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개화를 따라 피화당으로 갔다. 여인은 박씨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시백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성명을 대었다. 박씨가 넘겨짚듯 말하였다. 그대의 고운 얼굴을 보니 미천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여행의 괴로움을 겪으며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부질없는 일을 한 듯하네. 또한 개화를 불러 말하였다. 손님이 왔으니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개화는 옥쟁반에 갖가지 별스러운 음식을 갖추어 들여놓았고 독한 술과 순한 술을 구별하여 가져다 놓았다. 여행 중에 목이 많이 말랐을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드시게. 이렇게 하여 박씨와 여인이 술 여러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박씨가 마신 술은 순한 술이요 여인이 마신 술은 독한 술이었다. 두 사람은 한 말 술을 다 마시고 그 많은 안주를 다 먹어치웠는데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술자리를 끝내고 박씨는 여인과 문장을 나누었는데 박씨의 말과 문장이 여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시백은 재주가 있어 보이지만 신인이라 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그런데 부인이 좀 전에 술과 안주 먹는 것을 보고 지금 또 문장을 의논하여 보니 내가 도저히 따를 길이 없다. 분명 신인은 이 부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내 오늘 밤 반드시 부인의 목숨을 아스리라. 그러나 여인이 마신 술은 독하디 독한 술이었다. 여인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다. 소녀가 몹시 피곤하였나 봅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드니 그만 누웠으면 합니다. 박씨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술에 취하여 눕는 것은 흔한 일이니 편히 주무시게. 박씨가 베개를 내어주자 여인은 쓰러지듯 누웠다. 박씨도 또한 옆에 누워 자는 체하고 여인의 동정을 살폈다. 시간이 흘러 여인이 깊이 잠들었는가 싶었는데 문득 여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더니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불덩어리는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박씨의 얼굴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불덩어리를 노려보고 있던 박씨가 급히 입바람을 부니 불덩어리는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다음에는 여인의 짐꾸러미에서 비수 한 자루가 튀어나오더니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박씨 부인을 찌를 틈을 찾느라 칼춤을 추어대었다. 박씨가 준비하여 둔 매운 죄를 뿌리니 칼은 더 이상 재주를 부리지 못하고 뚝 떨어졌다. 박씨는 비수를 집어들고 여인의 배 위에 타고 앉아 크게 소리쳤다. 기홍대야, 잠에서 깨어 나를 보라. 소스라치며 깨어난 기홍대는 벌벌 떨었다. 부인이 어찌 소녀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박씨 부인은 비수의 끝을 기홍대의 목에 겨누고 호통쳤다.
그동안 우리 조선은 너희 나라에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 왕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나라를 범하려 하는구나. 또한 너 같은 요망한 계집을 보내어 나를 시험하려더니 내가 이 칼로 너를 먼저 베어 분함을 풀리라. 기홍대는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부인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온데 제가 어찌 성공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녀는 그저 왕이 시켜서 온 것뿐이니 불쌍히 여기어 살려주옵소서. 박씨 부인은 기용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호되게 꾸짖어 제나라로 돌려보냈다. 시백과 집안 사람들이 이 광경을 엿보고 박씨의 신통력에 또 한 번 크게 감탄하였다. 우의정 시백은 대궐에 들어가 이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임금은 크게 놀라 말하였다. 만일 박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큰 화를 당할 뻔하였구나. 임금은 의주를 지키는 임경업에게 즉시 명을 띄웠다. 청나라 왕이 기홍대라는 여자 자객을 보냈다. 혹시 수상한 여자가 찾아오거든 부디 잘 살펴라. 또한 임금은 기홍대를 쫓아보낸 공적을 높이 여겨 박씨에게 명월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박씨는 명월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랑캐의 침략. 한편 기홍대는 명월 부인에게 겨우 용서받고 도망쳐 나와 생각하였다. 내가 누구인지 들통이 나버렸으니 임경업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리어 내 목숨만 위태로울 것이다. 그래서 기홍대는 의주에 들르기를 포기하고 곧바로 제나라로 돌아갔다. 청나라로 돌아온 기홍대는 왕에게 조선에서 명월 부인에게 당한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왕은 노하여 소리질렀다. 네가 성공하기는커녕 우리 청나라의 계책만 들통내고 왔구나. 기홍대는 죽어 마땅한 목숨이 살아 돌아왔으니 죽여달라고 눈물을 떨구었다. 왕은 화를 가라앉히고 기홍대를 용서하여 주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너보다 뛰어난 신인 박씨가 조선에 있었을 뿐이다. 청나라 왕은 왕비에게 다른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왕비가 빙그레 웃더니 말하였다. 요사이 하늘의 기운을 살피니 조선에는 간신이 많아 조정이 어지럽습니다. 간신은 어진 신하들을 시기하여 헐뜯고 임금은 어진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히 쳐들어가되 임경업만 피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청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여 10만 병사를 모으고 용골대와 용율대 형제를 대장으로 삼았다. 청나라 왕은 왕비에게 들은 대로 명하였다. 임경업이 버티고 있는 북쪽으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 들어가라. 들어간 뒤에는 임경업이 내려올 길을 막아 놓아야 할 것이다. 청나라 왕비는 따로 두 장수를 불러 일렀다. 바다를 건너 한양을 기습 공격하면 임경업도 까맣게 모를 것이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우의정 20액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공연히 목숨을 잃을 것이니 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두 장수는 10만 군사를 이끌고 서해를 건넌 뒤 곧바로 한양을 바라보고 쳐들어왔다. 하루는 명월 부인이 피화당에서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고는 긴장한 낯빛이 되어 시백에게 말하였다. 북방 오랑캐가 금방 쳐들어올 듯합니다. 급히 임금님께 아뢰소서. 임경업을 한양으로 불러 오랑캐를 막으시라 하소서. 시백은 이상히 여기었다.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북쪽으로 올 것이요. 지금 북방 의주를 지키고 있는 임경업을 어찌 한양으로 불러들인단 말이오. 오랑캐는 북쪽으로 오지 않고 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서해를 건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급히 임경업 장군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시백은 곧바로 대궐로 들어가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명월 부인의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과 모든 대신들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한결같이 명월 부인의 말을 따르자 하였다. 북방 오랑캐는 본래 간사한 계책이 많으니 명월 부인 말대로 인경업을 불러 한양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영의정 김자점이 반대하였다. 지금 대신들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그동안 북쪽 오랑캐는 인경업에게 여러 번 패하였소. 때문에 인경업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병사를 일으킬 수 없고 설사 병사를 일으킨다 하여도 북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소이다. 만일 인경업을 한양으로 불러들인다면 누가 북쪽 국경을 지킬 것이오. 오랑캐가 인경업이 없는 의주를 점령하고 쳐내려온다면 우리 조선은 풍전등화일 것이외다. 어찌 한낱 여자의 말을 들어 장수를 함부로 불러들이자는 것이오. 대신들은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대꾸를 못하였다. 한 대신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명월 부인은 신통한 재주가 있으며 그동안 여러 번 그 재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소이다. 그런 명월 부인의 헤아림이니 틀림없지 않겠소. 김자점은 수염을 파들파들 떨며 윽박지르듯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 안은 온 백성이 평화롭고 편안하오이다.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전란이 있겠소이까? 대신들께서는 어찌 계집의 말에 속아 국가의 큰일을 아이들 장난같이 하려는 것이오. 오히려 헛된 말을 한 죄를 물어 그 요망한 박씨를 벌주어야 할 것이외다. 이렇게 하여 인경업을 한양으로 불러들이는 문제는 제대로 의논조차 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엉뚱하게도 명월 부인을 벌주는 일로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월 부인의 편을 들어 신하들을 타일렀다. 명월 부인이 헛된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나라를 생각하여 한 말일 것이다. 더욱이 명월 부인은 지난번에 나라에 큰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 명월 부인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시백이 집에 돌아와 조정의 일을 들려주자 명월 부인은 탄식하였다. 슬프도다. 오랑캐가 머지않아 한양을 침범하려 하건만 간신 하나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급히 임경업을 불러 한양성 근처에 군사를 숨겨둔다면 오랑캐를 무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두 눈 뻔히 뜨고 도적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또한 명월 부인은 시백에게 간곡히 당부하였다. 대감께서는 아무리 큰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라에 충성을 다하소서. 용율대의 목을 베다. 대포 소리를 신호로 징소리 북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오랑캐들이 동대문을 부수고 한양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소리였다. 오랑캐들이 사방에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베고 찌르니 시체가 높은 산처럼 쌓였고 백성들이 흘린 피가 냇물처럼 흘렀다. 한양성 백성들이 땅을 치며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가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임금은 어쩔 줄을 몰랐다. 한양이 벌써 함락되었고 오랑캐들이 이미 궁궐 가까이까지 와 있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우의정 시백이 아뢰었다. 일이 급하게 되었사오니 우선 남한산성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남대문으로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한양에는 이미 오랑캐가 가득하여 임금 또한 종로에서 한 무리의 오랑캐들과 맞닥뜨렸다. 우의정 시백이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어 오랑캐 장수 하나를 베었다. 나머지 군사들과도 죽기로 싸우니 겁먹은 오랑캐들이 슬금슬금 길을 비키었다. 그렇게 겨우 길을 얻어 시백은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나라 대장 용골대가 대궐로 들어가 보니 대궐은 텅 비어 있었다. 곧 조선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용골대는 제9 용율대에게 1000여 명의 군사를 주었다. 너는 한양성을 지키며 한양의 재물과 미인들을 모조리 거두어들여라. 용골대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가서 성을 에워쌌다. 아우 용율대는 한양성 안에 집이란 집은 샅샅이 뒤져 재물을 빼앗고 여인들을 잡아갔다. 한양성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끓었다. 살기를 바라고 도망치다가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편 명월 부인은 일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으로 피난하여 있었는데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명월 부인이 이를 말리며 씩씩한 소리로 말하였다. 오랑캐 놈들이 온 한양성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네.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곳에 있으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나를 믿고 아무 걱정 말게. 마침내 용율대와 오랑캐들이 의정 10액의 집에도 이르렀다. 그런데 집 안팎이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 꼭 빈집 같았다. 차차 집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후원에 이르렀다. 용율대가 후원을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나무가 무성하였다. 그리고 저 깊숙한 곳에 피화당이라고 씌워진 작은 초당이 보이고 그 초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용율대는 의기양양하게 피화당을 침범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검은 구름이 자욱하게 깔렸다. 우레소리와 벼락치는 소리가 땅을 뒤흔들고 좌우 전후에 벌려 서 있던 나무들이 한순간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로 변하였다. 또한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깃발과 창과 칼로 변하여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나팔소리, 북소리, 갑옷 입은 병사들의 함성소리로 천지가 진동하였다. 용율대가 크게 놀라 급히 달아나려 하였으나 높고도 험한 바위들이 앞뒤를 막았다. 용율대는 혼이 달아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호련히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타나 호통쳤다. 오랑캐 도적놈이 험한 곳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는구나. 용율대는 두 손을 맞잡고 절하며 빌었다. 감히 부인께서 누구신지 몰라 이곳에 들어왔나이다. 모르고 들어온 것이니 살려주옵소서. 여인이 당당하게 웃었다. 나는 명월 부인을 모시고 있는 몸종 개화다. 우리 명월 부인께서 조화를 부려놓고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너는 더없이 악독한 오랑캐 도적놈이니 어찌 살기를 바라는가. 어서 목을 느리어 내 칼을 받아라. 용율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개화를 베어보겠다고 발악하듯이 칼을 휘둘러대었다. 그러나 곧 팔의 힘이 쑥 빠져나가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용율대는 기가 막혀 탄식하였다. 대장부로 태어나 큰 공적을 세우고자 멀리 떨어진 이 나라에 왔건만 조그마한 계집의 손에 죽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개화는 크게 웃었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대장부라 큰 소리치면서 나 같은 약한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느냐? 너희 나라 왕이라는 놈은 참으로 우습구나. 너같이 젖비린내 나는 자를 장수라고 보내다니. 내 이제 너를 뵐 것이니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라. 이윽고 개화가 칼을 휘두르자 용율대의 머리가 땅에 뚝 떨어졌다. 개화는 명월 부인이 일러준 대로 용율대의 머리를 문 밖에 높이 매달았다. 그러자 피화당을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바람도 멎고 하늘과 땅도 예전처럼 명랑해졌다. 무릎 꿇은 오랑캐. 나라의 운수는 거듭 불행해졌다. 남한산성을 지키겠다고 곳곳에서 올라온 조선의 병사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랑캐들에게 패하였다. 왕대비와 세자와 대구는 바다 건너 섬이라 안전하리라 믿고 강화도로 피난하여 있었다. 그러나 오랑캐들은 강화도까지 쳐들어가 왕대비와 세자를 사로잡았다. 마침내 남한산성에 있던 임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여 항복하고 말았다.
청나라 대장 용골대는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고 한양성으로 들어오다가 제 아우 용율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용골대는 소리 높여 통곡하였다. 이미 조선이 우리에게 항복하였는데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기필코 원수를 갚으리라. 용골대는 군사를 몰아 이시백의 집에 다다랐다. 과연 아우 용울대의 베어진 머리가 문 밖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용골대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화당으로 달려들어 하였다. 이때 다른 장수가 나무들을 눈여겨보고 급히 용골대를 말렸다. 분한 마음을 잠깐 참으소서. 저 나무들이 서 있는 모양을 보니 옛날 제갈공명이 쓰던 진법입니다. 경솔이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아우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인가? 아무리 분한들 저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가는 원수를 갚기는커녕 형제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참으소서. 용골대는 다른 장수들이 한사코 말리고 또 떠나기 전에 제 나라의 왕비가 이시백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던 것도 생각났다. 용골대는 가까스로 진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 보았다. 무슨 좋은 꾀가 있는지 병사들에게 호령하였다. 저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그러자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며 짙은 구름이 자욱하게 깔렸다. 나무들이 한순간에 무수한 병사들로 변하여 진과 북을 치며 함성을 질러대는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용과 범, 검은 새와 흰뱀이 나타나 서로 머리와 꼬리를 맞물었다. 그러자 바람이 더욱 사나워지고 하늘과 땅은 아득해지는 것 같더니 난도 없이 귀신 병사들이 깃발과 창과 검을 번쩍거리며 나타났다. 귀신 병사들은 긴 칼을 휘둘러 오랑캐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다. 우레소리와 번개치는 소리에 하늘과 땅이 들썩들썩하였다. 오랑캐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분간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저희끼리 서로 밟히어 죽기도 하고 귀신 병사들에게 싹둑싹둑 베이기도 하니 오랑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넋이 빠져있던 용골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징을 쳐 군사를 거두어 한참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금세 날씨가 맑아지고 귀신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용골대는 화를 참지 못하여 칼을 빼어들고 다시금 공격 명령을 내렸다. 명랑한 천지는 도로 자욱해졌으며 사라진 귀신 병사들이 다시금 나타나 아까처럼 오랑캐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다. 용골대는 다시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는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개화가 나오더니 용골대에게 호통쳤다. 미련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다. 너 또한 죽기를 바라느냐? 너는 어떤 계집이기에 감히 대장부를 욕되게 하느냐? 내 아우가 너 같은 조그만 계집의 손에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네 년을 살려둘 수 없으니 어서 목을 내놓아라. 네 아우가 이미 내 칼에 죽었고 네 목숨 또한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 형제 따위를 장수라고 보내다니 너희 왕이 참으로 우습구나. 용골대는 화가 북받쳐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한꺼번에 활을 당겨 쏘라. 그러나 개화가 무수히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 기합을 지르자 화살들이 삭정이처럼 뚝뚝 부러졌다. 용골대는 영의정 김자점을 불러 협박하듯 말하였다. 임금이 황복하였으니 너희는 청나라의 신하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 김자점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하였다. 명령에 따르겠나이다. 우리 병사들은 이미 지쳤으니 네가 조선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명월부인과 개화를 산채로 잡아오라. 김자점이 도리 없이 용골대의 명령에 따르니 조선의 병사가 조선의 여인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김자점이 조선의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자 또다시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나서 바다처럼 깊은 함정이 생겼다. 조선 병사들은 함정 때문에 피화당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다행히 조선 사람끼리 싸우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용골대는 함정을 살피더니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한들 어찌 불구덩이 속을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모두 불태워주리라. 그러고 나서 용골대는 피화당 둘레에 화약가루를 잔뜩 붓게 하였다. 사방이 함정이니 피화당에 갇힌 여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용골대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동시에 불을 놓게 하였다. 불이 화약가루에 닿자 엄청난 폭발 소리가 나며 한양성 안이 다 환해지도록 큰 불이 붙었다. 불길이 모조리 태워버릴 기세로 다가오자 피화당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그러나 명월 부인은 태연한 낯빛이었다. 명월 부인은 옥으로 만든 염주를 하늘 높이 던지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던 부채를 다가오는 불길 속에 던졌다. 그러자 바람의 방향이 한순간에 거꾸로 되었다. 피화당으로 다가오던 불길이 도리어 불을 지른 오랑캐 병사들을 향하여 맹렬히 번져갔다. 오랑캐들은 장수고 졸병이고 간에 모두들 정신을 잃고 허둥지둥하다가 불에 타 죽거나 저희끼리 밟혀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군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심리 밖으로 달아났다. 용골대는 피화당으로부터 멀찌감치 물러서서 탄식하였다. 공연히 명월 부인을 시험하다가 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죽게 하였구나. 신통수를 마음대로 부리는 명월 부인을 무슨 수로 상대한단 말인가. 분하지만 또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용골대는 부하 장수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였다. 오랑캐들이 그동안 훔치고 빼앗은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어찌나 많은지 산을 옮겨놓은 것 같았다. 또한 그간 잡아들인 한양의 여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으니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재물을 빼앗기고 여인들과 생리별을 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한양성을 뒤덮었다. 이때 명월 부인이 개화를 시켜 오랑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 놈들아, 만일 너희 놈들이 왕대비님까지 데려가려 한다면 네 놈들은 단 한 놈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서 왕대비님을 피화당으로 모셔오라. 용골대가 대답하였다. 조선 임금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왕대비를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 왕대비를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자 명월 부인은 개화에게 신통력을 불어넣어주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였다. 개화는 오랑캐들을 노려보며 외쳤다. 니놈들이 명월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개화가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더니 우박이 퍼붓듯이 내렸다.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쳤다. 거기에 차디찬 바람이 불어닥치니 하늘과 땅이 다 얼어버렸다. 오랑캐들은 발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제야 오랑캐들은 잔뜩 겁을 먹고 명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모조리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랑캐들은 다투어 칼과 창을 버리고는 무릎을 꿇고 구슬픈 목소리로 빌었다. 부인의 말씀대로 왕대비님은 아니 모셔갈 터이니 제발 살려주옵소서. 명월 부인이 꾸짖었다. 너희 모두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이번만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려보내는 것이다.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뿐이랴. 나의 신령스러운 병사들이 너희 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내 말을 깊이 새겨두고 우리 세자와 대군을 부디 평안히 모셔가라. 오랑캐들은 끝없이 절하며 감사하였다. 명월 부인은 망설이다가 덧붙여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여 살려보낸다고 하여도 너희들 중 많은 이가 다칠 일이 있으리라. 용골대가 쭈뼛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내었다. 바라건대 저기 걸린 아우의 머리를 내어주소서. 명월 부인이 고개를 가로젓고는 씩씩하게 말하였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조선은 패하고 겨우 네 아우의 머리 하나를 베었을 뿐이다. 네 아우의 머리가 있어야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항복하고만 분노를 만분의 1이나마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아무리 애걸하여도 네 아우의 목을 내어줄 수는 없다. 용골대는 분하고 억울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랑캐들은 명월 부인에게 겨우 용서받고 도망치듯 물러나와 출발을 서둘렀다. 잡혀가는 부인들이 명월 부인을 향하여 울부짖었다. 슬프다. 명월 부인은 무슨 복이 저리 많은가. 우리는 이제 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구나. 언제 내 나라 내 고향을 다시 보리오. 명월 부인이 개화를 시켜 부인네들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행복한 일 뒤에는 불행한 일이 따르고 괴로운 일 뒤에는 즐거운 일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니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오랑캐 나라에 들어가 무사히 있으면 3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운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부디 세자님과 대군을 모시고 그때를 기다리소서. 그러나 당장 끌려가는 부인네들에게 몇 년 후를 내다보라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는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충렬 부인. 오랑캐들은 제 나라로 돌아갈 때 북쪽으로 향하였다.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았으니 오랑캐들의 의기양양함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장수가 나타나 오랑캐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다. 오랑캐들은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멀리서 바라보니 바로 임경업 장군이었다. 오랑캐들은 임금이 이미 항복하였으니 길을 막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급히 임경업에게 전하였다. 임경업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더니 삽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아무도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오랑캐들은 명월 부인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여 살려보낸다고 해도 너희들 중 많은 이가 다칠 일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였다. 오랑캐들은 명월 부인이 앞날을 정확히 내다봄을 알고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명월 부인의 말을 어기고 또 조선을 침략했다가는 아무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 틀림없었다. 다시는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하고 오랑캐들은 수없이 되뇌었다. 대궐로 돌아온 임금은 명월 부인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임경업을 불러 한양을 막으라고 한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100번 1000번 후회하였다. 명월 부인의 말대로 하였으면 어찌 이런 난리를 당하였겠는가. 또한 명월 부인을 무수히 칭찬하였다. 명월 부인은 집안에서 맨손만으로 싸워 오랑캐들을 무릎 꿇렸다. 만일 명월 부인이 남자였다면 오랑캐들을 모조리 무찔렀으리라. 여인의 몸으로 이토록 나라에 충성한 일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로다. 임금은 명월 부인 박씨에게 다시 충렬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래서 명월 부인 박씨는 충렬 부인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또 임금은 박씨에게 만냥의 상금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충렬 부인의 자손에게 대대로 벼슬을 주어 그 이름이 아주 먼 훗날에까지 전하여지도록 하라. 그 뒤로도 충렬 부인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충성을 다하였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도 온 나라 백성들이 충렬 부인의 덕과 행실을 칭송하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충렬 부인과 시백은 11명의 아들딸을 낳았다. 아들딸은 모두 별탈 없이 자라 귀한 가문과 가약을 맺었으며 자녀를 많이 낳고 훌륭한 벼슬아치로 이름을 떨치었다. 이러하니 충렬 부인의 가문은 늘 활기차고 부유함과 귀함으로 빛이 났다. 충렬 부인을 도와 오랑캐를 무찌른 개화는 우연히 병이 들어 죽었다. 나라에서는 개화의 죽음을 크게 기리었다. 충렬 부인과 시백은 나이 90이 되도록
아무런 병치레 없이 건강하였고 99살까지 즐거움을 나누며 살았다. 그러나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 법이다. 충렬 부인과 시백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란히 병을 얻었다. 부부는 아들, 딸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 부부가 누린 복은 끝이 없다 할 것이다. 이만한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더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 법이니 우리가 죽은 뒤에도 너희들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부부는 때를 같이 하여 운명하였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금과 은을 내려 장사를 지내는데 보태게 하였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멈추지 않고 충렬 부인의 죽음을 애통하였다.